이제까지 드러난 상황을 봐서 김건희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무속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김건희 곁에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오직 무속으로만 판단하는 정신병적 증세의 노상원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의 실체인데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혼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오직 김건희의 말에만 복종하는 바보 멍청이이자 검찰 권력을 동원해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에 급급했던 허수아비 호구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든 결과가 바로 비극적인 불법 비상계엄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12월 3일이었을까요? 이 날짜에 숨겨진 소름 돋는 무속적 복선과 계엄령 선포 뒤에 도사린 기괴한 연관성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 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엄 실행은 착착 진행이 됐었고 노상원은 계엄 시기를 분명히 저울질했을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노상원에게 계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사건이 터집니다. 운명의 사건? 예. 그게 뭐예요? 오늘 열린검TV가 이 운명에 대한 사건에 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건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었었어요. 저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두려움에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방법을 재촉을 했고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계엄밖에 방법이 없으니 서둘러서 날짜를 정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김용현은 곧바로 노상원에게 태기를 해라 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상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계엄에 개입하지 못할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1000일째 되는 이 무속적 관점에서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날짜를 이제 선택한 것이 12월 3일. 이거를 이제 분명히 김건희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무속적 기일로 알려진 1000일째라는 뭔가 그럴싸한 명분에 그날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2특검은 반드시 김건희와 노상원의 한 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김건희가 노상원과 핫 라인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못했어요. 그랬죠. 예. 다른 그 무속인이 관여해서 날짜를 태기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노상원 김건희가 스스로 무속인으로 빙의해서 날짜를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명태균 황금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직전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재수사 의지에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었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정신신경이 매우 예민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곧바로 주변 직원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지 소리 지시를 지르고 했겠죠. 뭐 던지고 그랬을까? 담배 좀 막 피고 그랬겠죠. 심지어 그 유경옥 행정관은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현실과 이상을 혼동한다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를 잘 아는 친척의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는 신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신병? 예. 하하. 스스로 웬만한 무당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그만 잠깐 볼까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니까? 다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명태균 황금폰 문제로 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자신의 신병의 악화 원인을 그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엄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김건희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소두무족, 장립무사인 윤석열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윤석열은 실행을 하기로 작심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생각보다 쫄보거든요. 그래 보여요. 그리고 한참 전부터 고민을 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까, 계엄 카드를.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엄이 실패할 경우에 자신에게 되돌아올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맨정신으로 계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윤석열은 계엄 전날 자신의 선친의 고향인 공주시를 찾아갑니다. 이에 대해 큰 거사를 치르기 전에 조상의 고향이나 무덤을 찾는 것은 무속적으로 거사 사실을 조상님께 알리고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 시장 가가지고 마이크 잡았던. 공주산정 시장 갔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공주산정 가서 시장 방문하고 올라온 그 계엄 전날 안가등에서 술에 쩔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심지어 계엄 당일 출근일도 가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노상원은 또한 세간에 이제 알려진 대로 무속에 심취해 있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노상원을 신박한 아기보살의 신딸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꽤 줄서는 유명 점집이었다는 거예요. 안산보살로 통하는 노상원은 자신의 점괘나 미래 예측을 검증하고자 또 다른 무속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바로 안산에 있는 무려 166km나 떨어진 안산에서 분산에 있는 비단하 씨를 자주 찾아갔던 겁니다. 저 청문회 때 나왔던 분. 그렇죠. 국회. 이단하 씨. 노상원은 2022년 2월 초순경부터 2024년 1월까지 저 비단하 씨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주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들의 사주를 들고 왔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인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상원은 12월 3일로 날짜를 택했을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 그날을 택했을 것인지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열린광TV 취재팀이 비단하 씨를 만나서 왜 노상원이 12월 3일로 계엄을 택했을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단하 씨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노상원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어요.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 근데 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갔고요.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 집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고 일남이녀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딸이 갔잖아요. 근데 그 딸이 둘째 딸이죠. 딸이 갔다는 얘기가 또 둘째 딸이 이제 죽었거든요. 가정적으로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는데 그 시기에 저 둘째 딸이 신병이 왔다는 겁니다. 예. 노상원은 둘째 딸이 신병에 걸린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속인 세계에서는 조상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척 중에 무당이 있을 경우에 신내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신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아마 노상원은 스스로가 무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 딸이 신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노상원의 둘째 딸이요. 12월 3일 계엄 한 달 전인 11월 9일 날 사망 후 9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야. 사망 후 9일 만에요. 네네. 그러니까 노상원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사인이 뭐죠? 그러니까 그 집에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집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입장에서 신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자신의 딸이 자신 때문에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거부해서 결국 사망을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노상원은 이 같은 자신과 가족의 불행의 원인이 자신을 불명예시킨 민주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예. 본인의 그 범죄,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모든 화살을 민주당과 민주진영으로 돌린 겁니다. 원래 꼴통이고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면 무조건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제가 보면 우리 민주당 경선 때 3, 4등 하신 분 있잖아요. 1등하고 한 20% 이상 차이로 진 이런 분들도 절대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그렇지요. 네. 온대들은 꼭 남 탓을 합니다. 부정선거다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모든 화살을 민주진영에 돌리다 보니까 서서히 과다망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 딸의 죽음이 북한 간첩 소행이다라고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노상원은 그래서 이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거고 본격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 김용현 또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직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신의 신기를 이용해서 미국 대선과 맞물린 혼동의 시기이자 윤석열 단성 1000일째인 12월 3일로 태기를 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노상원은 본격적으로 딸이 사망한 11월 9일 이후에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 30명을 작성해서 정보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건에 계엄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작성을 합니다. 계엄. 네. 계엄. 이렇게 노상원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계엄을 실제 12월 3일로 태길에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민중기 특검이요.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공소장에 내용을 적시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3회에 걸쳐서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죠. 목걸이를 포함해서. 결국 불법 계엄의 뿌리에는 기괴한 무속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김건희는 이 모든 비상식적인 과정을 사전에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12월 3일이라는 날짜 역시 노상원의 무속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버렸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이 국익이나 전략이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무속인들의 손끝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의 광기 어린 작품은 결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 무속의 늪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